시작해 봅시다. 원소의 주기성이야. 그래서 주기적 성질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주기적 성질이다. properties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제 원소란 말을 원소가 뭔지 알아? 원소, 원자 앞부분에서 살짝 설명을 했어요. 뭐 물질의 생성하는 과정에 빅뱅 이론에 설명했어. 원자, 원소 구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자, 일단 원소는 영어로 엘리멘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원자는 영어로 애탐이라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개념이 다르니까 다른 영어를 쓸 거 아니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쉽게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는 거야. 개수야. 그러면 굳이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딱 써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우리 분자 중에 이런 분자가 있어요. NH3가 있다. 또 뭐 있을까? 뭐 CO2가 있다. CH4가 있다. 이거 세 개만 써봅시다. NH3는 암모니아 분자야. CO2는 이산화탄소 분자야. CH4는 메테인 분자야.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것이야. 이원소 4원자 분자야. 얘는요. 이원소 3원자 분자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원소 5원자 분자죠. 굳이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HCl 하나 더 써볼까? 얘는 3원소 4원자 분자죠. 그래서 종류는 여기에 질소하고 수소 두 종류가 있으니까 2원소고 하나, 둘, 셋, 넷 4원자죠. 얘는 종류는 두 종류죠. 탄소하고 산소죠. 하나, 둘, 셋 3원자죠. 얘는 두 종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원자죠. 굳이 이제 부연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원자는 그거를 구성하는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하고 원소. 우리는 지금 일반 종류를 얘기하는 원소에 대한 얘기, 주기성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원소의 주기성을 나타낸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기율표라고 해요. 테이블이다. 피어리어딕 테이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율표. 사실은 이 주기율표는 원소가 주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더라, 규칙적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주기율표의 역사를 잠깐만 좀 살펴봅시다. 주기율표 역사가 나오는데요. 역사를 한번 볼까요? 주기율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제일 첫 번째 뇌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뇌베라이너는 뭐를 주장을 했냐면 세쌍 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가 있냐면 스트론튬, 칼슘, 스트론튬, 바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씩 묶어놨어. 그래놓고 이 센터에 있는 애 있죠? 삼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센터에 있는 애가 어떤 특징을 보이더라? 스트론튬이 평균값을 갖다라는 거죠. 칼슘하고 바륨의 평균값을 갖다라. 무슨 평균값? 뭐 녹는 점이라든지 물리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원자량이라든지 뭐 전도도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성질들을 갖다가 딱 양쪽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눈 평균값이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가 같더라는 이런 규칙성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세 개씩 묶어갖고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적인 어떤 성질이 있더라라고 한 게 뇌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뮬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8번째마다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더라. 이게 바로 옥타브설이야. 우리 이제 나중에 이게 뭘로 된 거니? 옥텟 규칙 된 거지. 중학교 때 배웠죠? 8개를 꽉 채우면 안정하더라.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파루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옥타브설. 그래서 8개마다 반복적으로 규칙성이 나타나더라. 뮬렌즈가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 하면
아주 대표 주자가 있죠. 멘델레프. 이름 보니까 어디 사람이야? 러시아 쪽 사람인 것 같아. 그죠? 무슨 예프, 무슨 스키, 게스키, 무슨 스키 뭐 나오잖아요. 예프. 이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 옛날에 문학소녀를 꿈꿨어요. 그래갖고 책을 좀 많이 읽고 글도 좀 쓰고 싶었는데 선생님 이과 쪽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책을 못 써요. 근데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은 욕심이 있어갖고 그 러시아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광활한 대륙을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도 많겠죠. 러시아에 대문호가 있어요. 근데 문호가 뭔지 알아? 문장가. 누가 있어? 아는 사람 있어? 러시아 유명한 문장가 문호. 톨스토이 들어봤어? 도스토옙스키 들어봤어? 뭐 죄와 벌, 전쟁과 평화 이런 거 들어봤니? 이제 그런 거는 막 전집으로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전집으로 있어. 막 1권부터 20권까지 보거든요. 몇 권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막 양장본으로 되어 있어서 비싸갖고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야 돼.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예요?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1권이 없어. 맨날 어떤 놈이 빌려가요. 반납을 안 해. 1권이 있어야지 1권을 보고 다른 걸 볼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책들도 되게 깨끗한데 1권만 다 이게 반납을 안 해갖고 누군가가 가져가갖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권이 있는 거야. 아싸! 하고 이제 빌렸죠. 큰 맘을 먹고 읽어보려고.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13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13페이지까지 읽는데 등장인물이 80몇 명이 나와. 전부 무슨 스키 무슨 예프야.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쟁과 평화를 못 읽었어요. 그게 한이 되는 거야. 영화로 나왔어. 영화를 보러 갔어요. 3시간 40분짜리야. 인터미션이 있어 중간에. 앞에도 졸았어. 가서 오줌 싸고 와서 또 졸았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역시 선생님은 조그만 나라에서 커서 그런지 광활한 대륙의 그런 이해를 못하나 봐. 결국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 선생님이 전쟁과 평화를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광고도 많이 나오고 많이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TV에서도 가끔 해요. 근데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졸려. 이제 멘델레프 러시아 사람. 이 멘델레프 할아버지가 거의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도 과언입니다. 이 아저씨는 이 할아버지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지. 원자량 순으로 배열. 그리고 그때 당시에 63종 정도를 배열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거는 왜 주기율표의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단한 거는 비어있는 원소까지 딱 자리를 비워놨어요. 야, 요 자리는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거야. 근데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애야. 그러면서 빵꾸 뚫어놨어. 근데 후대에 보니까 그런 애가 꼭 있더라는 거지. 물론 멘델레프가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이름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줘야죠. 그래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얘가 빵꾸 뚫어놓은 데에 원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미발견된 원소를 갖다가 자리를 배치를 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치 완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많이 발견이 돼갖고 누가 조금 모질란 사람이 있어요. 모질리가 현대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얘는 뭘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참고로 그냥 알아둡시다.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중에 배우지만 얘네 양성자 숫자거든. 핵이에요. 원자 핵이기 때문에 이걸 카운트한 게 X선 회절 실험을 했어요. X선 회절 실험을 통해 갖고 각 원소들의 원자 핵의 양성자 수를 카운트를 해갖고 원자 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래서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됐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주기율표를 알아야지. 자, 우리 중학생 출신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제 예비 고1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주기율표를 못 외우는 사람이 되게 많아. 주기율표 자기 외운다 손 들어봐. 난 주기율표 외운다. 못 외우니? 선생님은 화학을 전공했어. 대학원도 나왔어요. 6년 동안 공부를 했어, 화학을. 그런데 선생님도 20번까지밖에 못 외워요. 1번부터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게 한 103개 정도 돼요.
실험실에 존재하는 걸로 했을 때 토탈하면 118개가 돼. 그래서 주기율표에 나타나 있는 원소 수가 118개예요. 보통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는 한 113개, 103개 이 정도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만약에 화학공학을 하는 공고를 가면 주기율표 다 외우면 시험을 봅니다. 1번부터 100몇 번까지. 근데 우리는 그거 외울 필요 없어. 선생님도 20번까지밖에 못 외워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도 20번까지는 외워라. 20번까지는 외워야지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다. 꼭 기억합시다. 20번까지 외우는데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나 오늘 주기율표 외웠어요 라고 얘기하면 엄마들도 아마 주기율표 외운 기억을 지금도 하실 거야. 수헬리베 뭐 이렇게 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강에서도 이렇게 했다가 하도 댓글이 많이 달려갖고 막 곤혹스러운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저기 서초동 가면 상문고등학교하고 서울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시커먼 남자 학교야. 상문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이 친구가 와서 선생님 오늘 재밌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뭘 배웠는데? 그랬더니 주기율표 쉽게 외우는 방법을 배웠어요. 남학교니까 남학교 화학 선생님이 얘네들 이제 쉽게 외우게 하려고 이상야릇한 걸로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선생님도 한번 딱 듣자마자 그게 애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선생님 계속 써먹었다고. 근데 요새 이제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오프라인이니까 그죠? 이거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게 외운다? 선생님이 연예인 수혜를 되게 좋아합니다. 독일어로 리베가 사랑한다는 뜻이야. 수헬리베. 그죠? 수헬리베라는 뭐 여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 여자는 비키니를 즐겨 입는데, 근데 이걸 자꾸 벗어서 낀대. 이 옷을 벗다가 테이크 오프잖아, 그죠? 오픈해, 그죠? 근데 나만 알지. 뭔가 몸매를 훔쳐봤겠죠. 그 몸매가 무슨 몸매야? 펩시콜라 몸매. 꼴깍, 침을 꼴깍 삼켰다. 여기까지 외우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유치하지만 이렇게라도 외워야 되냐? 니네 주기율표가 기억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 한 번만. 자, 리슨 앤드 리피게. 자, 수엘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꼴깍. 한 번만 따라해봐. 자, 시작. 빨리. 자, 시작. 왜? 방위지구대에 신고하려고? 그 생각하는 거야? 자, 빨리. 아니, 어떤 여학생이 댓글로 달았어. 선생님 재미있는데요. 비키니가 좀 거슬려요. 뭐 몸매를 펩시콜라 몸매니 코카콜라 몸매니 이게 좀 거슬리네요. 그랬더니 그 뒤로 댓글이 막 달리는 거야. 남학생들이 막 이런 프로 불편 너 막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 게시판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어.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과까지는 안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봐. 좀 바보들 빨리 따라해봐. 자, 시작. 외워진다니까. 수엘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꼴까. 한 번만 지워봅시다. 해봐. 몸매 펩시콜라 꼴까. 됐어? 자, 다시 한 번. 수헬리베 비키니 큰일 났네. 니네 그러니까 내가 따라하니까 안 따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써줄게. 자, 이거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따라해봐. 이거 안 되면 니네 바보들이야. 스무 개이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잊어버려. 자, 한 번만 따라해봐. 시작. 한 번만 더 빠르게. 시작. 해봐. 긴장하지 말고 벗어.
이렇게 외워야 된다. 나중에 부작용은 수혈 비키니 오픈에 남아나지 코카콜라 꼴값 뭐 요거 앉아있어요. 코카콜라 아니야. 펩시콜라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창피하니까 쓰지 맙시다. 자 어떻게 된다고? 자 읊어볼까요? 수 헬륨이야. 소리 나는 대로. 수헬 리 네. 여기까지 알겠니? 그 다음에 비키니지. 소리 나는 대로 유치해서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오픈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나트륨, 마그네슘, 나만, 알, 지, 펩시, 콜라, 꼴, 깍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외워지는 거예요. 배열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수헬립에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꼴까. 수헬립에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꼴까. 이렇게 20분까지 외워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이제 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에 조금 추가를 좀 해봅시다. 르비듐에 세슘. 우린 이걸 갖다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트론튬하고 바륨이 이렇게 있죠. 아까 기억나지? 여기 있죠. 얘네.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해서 3개씩 쌍을 이룬다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FCl, Br, I 이렇게 되어 있고 크립톤, 제목까지도 좀 외워두면 좋은데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 이제 맨 바깥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얘를 비활성 기체라 그래. 얘는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주기적인 성질에서 사실은 빼버려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가 지금 이 정도로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20번까지 써놓고 추가로 얘네들을 조금 더 덧붙여주면 이제 거의 완벽하죠.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 이제 주기율표의 의미를 알아야죠. 뭐가 있냐면 이 가로줄이 있어. 가로줄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갖다가 1주기라 그래. 얘를 2주기라 그래. 얘를 3주기라 그래. 4주기, 5주기, 6주기 이런 식으로 7주기, 8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기는 뭘 의미하느냐?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 수가 1주기는 하나 있어. 자, 2주기는 어떻게 돼? 2개가 있어. 3주기는 3개가 있어. 4주기는 4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된다? 전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된다? 주기가 증가한다. 주기는 전자 껍질 수다. 껍질 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원자가 커지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런 게 주기적인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줄이 있어.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얘가 1족이야. 얘 2족입니다. 건너뛰고 얘가 13족이야. 선생님 여기 3족에서부터 12족은요. 이거 우리는 전이금속이라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빼놨어.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들어있죠. 3족에서 12족은 금속이야. 길게 들어있잖아. 근데 그걸 빼버린 거야. 선생님은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야. 우리 18족은 8개 꽉 찼잖아. 8개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 얘를 원자가 전자 0이라 그래서 0족이라고 돼. 그러니까 반응하는 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0족이야. 그래서 얘는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경향성에서 빼버린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반응을 안 하거든. 우리는 다른 애들하고 반응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족이 뭘 거냐는 얘기야. 족이 뭐예요?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근데 한자 좀 아니? 이게 결의 족자야. 영어로 뭘까요? 그래서 족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family라고 그래. 가족이죠. 자,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자, 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이 아니라 족 같다. 족이 같으면 어떻게 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여기 앞에 우리 오늘도 일요일이고 오늘 낮에 보니까 여기 벽제갈비 있잖아요. 벽제갈비가 가격이 좀 비싼데 거기 가족끼리 많이 오잖아요. 자기들은 가족 아닌 것처럼 막 그래요. 우리 가족들끼리 좀 창피한가 봐. 아닌 것처럼 하는데 남들이 보면 똑같이 가족이죠?
족 같잖아, 그죠? 가족 같잖아. 딱 보면 왜? 비슷하게 생겼어. 여기 이렇게 묶어놓은 놈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 왜? 족 같으니까. 족이 같으면 어떻게 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또 집에 가면서 또 족 같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우리 여기 수업 시간이니까. 자, 족 같다는 거다. 가족 같다. 가족 같다는 얘기는 뭐야? 성질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족이라는 얘기는 최각 전자수가 같다는 뜻이야. 최각 전자수 몇 개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하나만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여기는 두 개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야. 여기는 세 개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겠지. 그래서 조기 같은 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두 가지 알았죠? 주기율도 딱 그려놓고, 자, 수엘리베 비키니온 분해나마나지 펩시콜라 꼴딱 해갖고 그려놓고, 자,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제외하고 여기 금속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되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뭐다? 가로줄은 주기다. 주기는 뭐예요? 전자 껍질 수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로줄은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8족, 17족, 18족 이렇게 되는 거 최외곽 전자수다. 이게 같은 애들끼리 모아놨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족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꼭 기억합시다. 가족 같다. 패밀리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질이 똑같지는 않아요.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왜? 크기가 달라지잖아. 그럼 달라져야지.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 이게 이제 주기율표예요. 이거의 성질을 알아보는 게 우리는 주기적인 성질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니네 2학년 때 가면 화학원에서 이게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화학원에서 하는 대로 한번 선생님이 한꺼번에 이 표에다가 정리를 해줘 볼게. 자, 오늘 좀 잊어버릴 것 같은 사람은 여기다 지금 생각날 때 빨리 쓰세요. 수엘리베 비키니온 분해나마나지 펩시콜라 꼴까. 나중에 무슨 뭐 코카콜라 별짓 다요. 그러니까 잘 써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주기적인 성질이니까 얘가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쪽에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더라는 거야. 반면에 이제 얘는 화학적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얘 무시해버립시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어떤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지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고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 이게 어디쯤 나와 있니? 그림이 나와 있지 않냐? 없니? 없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주기율표는 나와 있네요. 26페이지에 나와 있지. 여기는 전이금속이 들어있어.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뭐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는 거기가 바로 뭐야? 전이금속이야. 거기 전부 금속입니다. 전부 금속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그렇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 이유를 쓸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이렇게 두 번째. 자, 이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반응성이 커져요. 반응성이 엄청 크다. 이게 중요하지.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일쪽만 예를 들어볼게. 얘 바깥에 1쪽이니까 전자 하나 있어. 얘도 전자 하나 있어. 맨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어. 그런데 안에 핵은 증가는 하긴 하지만 껍데기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전자 하나가 핵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핵이 자기를 신경을 안 써줘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밖에 가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고 치는 거야.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죠. 다른 애랑 맨날 시비 붙어요. 요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런 애가 커져. 반응성이 큰 겁니다. 왜? 자기를 핵이 안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사고 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응성이 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 쉽죠. 우리 그런 걸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전자가 잃기 쉬우니까 반응성이 큰 거죠. 네 번째, 이렇게 전자가 잃기 쉬운 걸 우리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산화가 잘 되는 거야. 산화가 잘 되면 진은 어떻게 돼?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적어놓으세요. 일단 환원력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학 시간에 이렇게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걸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내용들이 주기적인 성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2학년 때 하는 거니까 저거만 보세요. 7번째 뭐가 있을까? 이온화 에너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야. 그냥 써놓기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뭐 있어요? 전자 친화도가 있어요. 전자 친화도, 이건 지금 몰라도 돼요. 작다. 그 다음에 9번째 뭐 있어요? 전기 음성도가 작다. 얘네 세 개는 화학원에서 다룰 거야. 일단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경향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면 어떤 경향성이 있을까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금속이었는데 얘네들은 주로 비금속이죠. 기체죠. 얘는 금속이고 이 사이에도 금속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Si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종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준금속이라 그래. 이쪽 라인에 있는 애를 금속이라 그래. 이쪽 라인에 있는 애를 비금속이라 그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준금속은 니네 잘 알지만 뭘로 이루어져 있니? 뭐 만드는 거니?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애를 준금속, 약간 금속 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애를 반도체를 만들죠. 그래서 주기율표를 길게 늘어뜨렸을 때 이쪽에 금속, 가운데도 금속이 많아요. 우리 저 길게 늘어뜨린 주기율표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전이 금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비금속이 있고 그 사이에 Si 밑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거기 뭐 있어요? Si 있고 그 다음에 절머늄, 안티모니 뭐 이런 애들 있죠. 비스무트 뭐 이런 애들, 이런 종류들이 이제 뭘로 많이 쓰여? 반도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준금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를 그냥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비금속 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저기에 대응해서 한번 써볼까요? 1번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겠지. 이건 뭐 너무 쉽죠.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반응성이 커요. 선생님 이거 무슨 반응성이 큰가요?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좋아하잖아 얘네들. 왜? 16쪽 17쪽이니까 6개 7개다 보니까 전자 8개를 채워야 되니까 전자 하나를 2개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전자를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야.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엄청 좋아해. 끌어당겨. 그게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고 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니까 어떤 반응성이 큰 거야? 전자를 반대하인 얻는다. 얻기 쉽다. 전자를 얻는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야? 환원이 잘 된다 이거거든. 아직 니네가 산화환원을 배우지 않았죠? 중학교 때 혹시 배우니? 산화환원이라는 거 들어봤니? 배웠어? 어떻게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 전자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거잖아.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잖아. 전자를 얻으면 뭐야? 환원이잖아. 환원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C는 환원이 잘 되면 남을 산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큰 거야? 산화력이 큰 거죠. 대응해서 쓰면 돼.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비금속성이 크다 이게.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금속성이 어디 쇳덩어리가 없니? 이거 쇳덩어리인데. 금속성이 이런 쇳덩어리 성질이 아니야. 화학에서의 금속성은 뭘 얘기한다? 전자를 잃는 거를 금속성이라고. 그럼 전자를 얻는 거를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온화 에너지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겠지. 그 다음에 8번째 전자 친화도도 증가겠지. 커진다 그럴까? 크다. 9번째 전기음성도도 크다. 이건 이제 화학원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써놓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예외로 얘가 CL이 1번이야. F가 1번이 아니고 전자 친화도는 CL이 1번이다. 이 정도까지만 적어봅시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이걸 우리는 원소의 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거의 화학에 나온 걸 한목에 정리를 해버린 거야.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향성이 보이더라.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가 저렇게 만들어졌고 주기율표를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수엘립의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꼴까?
그래갖고 조금 더 연결해가지고 자 어떻게 돼요? 가로줄은 축이면 전자 껍질수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전자가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핵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핵이 나를 안 봐줘. 나 나가서 사고 쳐. 반응성이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바깥에 7개, 6개 있는 애들의 종류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전자를 얻어서 8개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해요. 그게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져. 좋아해요. 전자를. 반응성이 큰 거야. 어떤 반응성이?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반응성. 그걸 뭐라 그래? 환원이라고 그래. 남을 산화시켜야 돼. 산화력이 큰 거야. 비금속성이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의 반응성 또는 주기성 이거를 항목에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고3까지 두고두고 이거는 써먹는 거기 때문에 항목에 정리를 해놓으면 고1 때도 고2 때도 고3 때도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금속 주자 중에 알칼리 금속 1쪽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직접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저기 수소는 제외해야 돼. 1쪽이지만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비금속이야. 그래서 수소를 제외해서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르비디움, 세슘 이렇게 프란슘까지 있어요. 여기는 안 썼지만 7주기에 프란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우리 나트륨이라고 읽고 얘를 갖다 칼륨이라고 읽는데 원래는요 이게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온다잉. 읽을 수 있겠니? 소듐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나트륨이라고도 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나트륨이라고 하고 있고 전부 미국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외국에서는 소듐이라고 읽어요. 소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읽어요? 칼륨이라고 안 읽고 뭐라 그래? 포타슘이라고 읽어요. 앞으로 소듐, 포타슘 그러면 아 이게 나트륨이구나 칼륨이구나 알아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 얘네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되게 가격이 비싸요. 얘네들 반응성이 엄청 크다. 얘네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반응성이 커요. 전부 다 전자가 하나씩 있는 애야. 최외각 전자에.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죠. 족 같죠. 족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화학적 성질이 같더라.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엄청 커져요. 얘네 둘은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구하기 힘들어. 비싸요. 실험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네 물하고 반응 되게 잘하거든. 얘는 유치원생도 비웃어요. 반응성이 약해갖고 물에다 놓으면 그냥 미리미리미리미리 이래요. 나트륨 정도 돼야지 조금 할만해. 나트륨 조각 딱 떨어뜨리면 물속에서 푹푹푹푹푹 튀기면서 불꽃이 푹푹푹푹. 그러면 초딩들도 좋아해요. 우와. 고딩들도 좀 좋아하는데 고딩들은 조금 재미없는데. 그런데 고딩용으로 칼륨을 쓰면 이건 좀 문제가 생겨요. 이건 거의 폭발해. 덩어리 좀 큰 거에서 강물에 던지면 폭발해버려요. 수류탄 같아. 위험해 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로는 나트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트륨으로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가지고 실험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나트륨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더 반응성이 더 커갖고 위험해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얘네들은 가격이 비싸서 쓸 수가 없어요. 자 얘는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물하고 접촉하면 안 돼. 석유나 벤젠이나 또는 파라핀 속에다 보관을 합니다. 물기가 접촉되면 안 되는 거야. 공기가 접촉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면 핀셋으로 딱 꺼내요.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되겠지. 우리 손에 수분이 있으니까. 손 타요. 손 만지면 안 돼. 핀셋으로 잡아야 돼. 니네 혹시 지우개 잘라봤니? 지우개 잘라본 사람. 지우개 칼로 자르면 어떤 느낌이야?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잘 잘리지. 두부 잘라봤냐? 니네 요리 안 해서 두부 안 잘라봤을 것 같은데. 두부 자르면 두부하고 지우개? 아니 그냥 지우개 자르는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딱 그 느낌이야. 이게 금속인데 나트륨을 딱 집어가지고 핀셋 재고 칼로 자르잖아? 지우개 자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무무다. 그냥 느낌을 쓸게요. 뭔지 알겠지? 물러요 되게. 금속치고 되게 물러. 그래서 꺼내갖고 칼로 자르면 마치 지우개 자르듯이 싹싹 잘려요. 싹 자르면 거기 그 잘린 면이 되게 반딱반딱거려요. 그래서 두 번째
무기 중에서 쉽게 산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르면 M이지. 통칭하는 거야. 리튬, 나트륨, 칼륨을 전부 통칭해서 얘가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1가니까 M2O 이렇게 만들어지지. 앞에 2 쓰고 여기다 4 써주면 되겠네. 이런 물질이 생긴다. 어떻게 돼? 처음에 칼로 잘랐을 때는 굉장히 반딱반딱한 금속 광택이야. 얘네 금속 광택이 왜 반딱반딱하냐면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전파장의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되게 반딱반딱한 금속 광택을 보여. 근데 산화 금방 산화돼갖고 거무튀튀한 누딩 광택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싹 잘랐을 때는 그 면이 거울처럼 반딱반딱한데 금방 회색으로 싹 변해버려. 공기 중에 쉽게 산화된다는 뜻이야. 반응성이 엄청 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과 격렬히 반응하지. 누구를 내놓니? 수소기체를 발생시켜. 니네 잘 알겠지만 수소기체는 뭐예요? 지 스스로 불이 붙는 거지. 가연성이지. 수소기체 위험하잖아요. 불 붙어요. 가연성이.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같이 발생하다 보니까 열과 빛이 나면서 수소기체까지 나오니까 얘가 퍽퍽퍽퍽 막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물에다 띄우면 물에서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물에 떠 있어. 떠서 삐익 하면서 수소기체 막 나면서 불꽃을 막 내니까 애들이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 반응식 써볼까요? 자, M을 갖다가 물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져? MOH.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 개수 맞춰볼까요? 여기다 2 써주고 2 써주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도 2 써줘야 돼. 맞냐? 2개. 맞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생기죠? 얘 뭐니? 배웠지 우리? OH 들어있으면 뭐죠? 염기성이지. 염기성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하지. 이렇게 되더라.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 있어요? 할로젠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 선생님, 할로젠이 뭐예요? 할로젠이 뭐예요? 여기 17조 FCl, BRI 얘네들 있죠? 여기 얘네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할로젠이라고 해. 17쪽에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 할로젠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 봐볼까요? 자, 나트륨하고 Cl2를 반응시키면 누가 만들어질까요? ENaCl이 만들어지지.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다. 이거 무슨 결합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 만들어질 때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해갖고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지. 이게 할로젠이야. 여기서 막 불꽃 튀겨요. 반응성이 엄청. 왜? 얘는 어떻게든 전자 버리려고 하는 애야. 얘는 어떻게든 전자 받으려고 하는 애지. 그러니까 둘이 막 신났죠. 주고받고 난리가 났지. 불꽃 튀기면서 반응하지.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다.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지. 얘네 알칼리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냐? 알칼리 어디서 들어봤어요? 알칼리. 이게 원래는 우리가 산성은 뭐 에시딕하다, 어시딕하다. 그 다음에 염기는 베이시티 또는 뭐 베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학에서는 염기를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문이 발달하면서 환경공학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고 환경공학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토목공학에서 나왔어. 토목공학 하는 사람들이 댐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다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염기, 산성도, 염기 이런 걸 따져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지네가 조금 좀 독특하게 하고 싶어서 화학에 분명히 염기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알칼리성이라는 말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산성의 반대가 알칼리성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틀리진 않은데 산성의 정확한 반대는 염기성이야. 베이스야. 베이스. 알칼리성은 염기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알칼리성의 정확한 의미는 그 안에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야. 알칼리성. 이게 많이 들어있으면 염기성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목하던 사람들이 이걸 알칼리성이라고 하다 보니까 요새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니네 잘 먹는 갈증 나면 막 마시는 거 있잖아. 막 퍼져나가는 거. 흡수되는 거. 알칼리성 이온 음료. 개또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걸 먹잖아. 먹으면 어떻게 흡수가 잘 되잖아.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 알칼리성, 이 알칼리 금속 때문에. 우리 몸에 이게 니네가 운동을 심하게 하면요 물을 먹어도 흡수 잘 안 된다. 배만 아프지. 그래서 운동선수를 봐봐.
작전 타임 때 들어가고 마시는 게 그거 전부 알칼리성 이온 음료야. 우리 언제 그거 먹냐? 배탈 나고 장염 걸렸을 때, 탈수 증세 있을 때 먹잖아. 왜? 몸에 수분을 흡수시켜야 돼. 억지로 흡수시키는 거야. 우리 항상성을 깨뜨려갖고 농도차를 줘가지고 억지로 흡수시키는 게 알칼리성 이온 음료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평소에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피부가 망가진대. 피부의 핵심은 뭐예요? 수분을 보습이잖아, 보습. 그래서 우리 찬슬이 막 얼굴에 물 주지 않아? 뭐하니? 그랬더니 꽃에 물 주고 있어요. 막 이러는데 여학생들 막 얼굴에 막 미스트 뿌리고 막 이러잖아. 왜 그래? 피부에 보습을 줘야 되잖아. 습기를 유지해. 근데 알칼리성 이온 음료를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몸에서 쭉쭉쭉 물이 빠져버려요. 완전 죽은튀기 돼버려요. 나이도 젊은데. 그래서 이온 음료는 되도록이면 많이 먹지 마라. 또 탄산음료 많이 먹지 말라 그러죠. 음료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을 마시는 게 좋고, 물을 마시는 게 좋고,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때, 그럴 때는 이온 음료를 좀 먹어주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장염 걸렸을 때, 그때 너무 설사를 많이 해갖고 쭉쭉쭉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탈수로. 우리가 보통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음에 4%인가 5%는 죽는다 그러거든요. 6%? 그 정도면 죽는데 수분이. 근데 2% 음료수 이름에 2%도 있잖아. 2%가 딱 사람이 갈증을 느낄 때의 그 수분 부족 현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먹어주면 물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정수기 물도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 원래 정수기 회사에서 근무했거든. 선생님 정수기 회사 연구원 출신이야. 그런데 정수기의 문제점은 좋은 성분의 이온, 미네랄 성분까지 다 제거해버리는 게 문제야.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진짜 좋은 건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게 제일 좋긴 해. 보리차. 그런데 또 보리차가 문제죠. 중국산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뭘 제대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약수는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산속에서 나오는 물이지만 너무 등산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버려갖고 그 침출수, 그 다음에 또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미세먼지가 없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높은 산에서 물이 밑으로 스며들면 이게 자연적으로 여과가 돼갖고 깨끗한 물이 솟아올랐는데 이 미세먼지는 그게 여과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조금 입자가 조금 해갖고 그냥 통과해요. 그거 마시면 우리 몸을 그냥 돌아요. 니네 그래서 꼭 지금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된다. 마스크도 그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거 끼고 다녀야 돼. 니네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니네가 결혼해갖고 나중에 애 낳았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니네가 마시는 미세먼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요새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뿌려면서 미세먼지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칼리 앞으로 이제 알칼리성 그러면 이게 염기성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알긴 아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베이스가 정확하게 염기고 알칼리는 그 안에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니네 씨 알칼리성 이온 음료 개또라이 이게 무슨 맛이야? 신맛 나잖아. 걔 pH 미터 재면 산성이야. 알칼리성 이온 음료인데 왜 산성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거기에 레몬즙 같은 거 들어있고 시트르산 같은 산이 들어있어. 그래서 pH 찍어보면 산성이야. 근데 제목은 뭐야? 알칼리성 이온 음료잖아. 그러니까 막 혼돈이 오는 거야 애들이. 알칼리성은 염기성 아닌가요? 앞으로 알칼리성은 뭐다?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기성은 염기성으로 알아두고 알칼리성은 염기성일 수도 있다. 알칼리 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애를 알칼리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일종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이런 성질이 있더라.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게 책에 정리가 돼 있을걸? 책에 정리가 돼 있을걸? 없니? 저기 29페이지에 나와 있죠. 금속의 성질 세 가지밖에 없는데 선생님은 막 네 가지 썼죠?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면 되고 할로젠 안 했네요. 할로젠 한번 해봅시다. 할로젠 한번 해보죠. 26페이지, 27페이지 전부 다 설명했고 28페이지에 그거 한번 쓸고 지나갑니다. 28페이지에 3번 써있죠. 거기다가 별표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물결 무늬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원소가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각 원자의 전자껍질의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관련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죠.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얼마에서? 1번 1, 2, 3, 4, 5, 6, 7, 8 또다시 밑에서 1, 2, 3, 4, 5, 6, 7, 8 또다시 밑에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기적인 성질이 8번째마다 나타나더라. 이게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에 별표해놓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야. 원자가 전자수라고 읽으면 안 돼. 거기다 쓰세요. 소리 나는 대로 원자가 전자라고 읽어야 돼. 쓰기는 원자가 전자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원자가 전자라고 읽어야 돼. 원자가 전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읽으라 할 때 원자가 전자 이렇게 읽어. 원자가 전자 이렇게. 아니 원자가 전자야. 원자가 전자 이렇게 읽으시면 자 29페이지에 알카리 금속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어요. 다 필기했죠? 여기만 지워볼까요? 여기 지우고 우리 이제 17쪽에 할로젠도 좀 적어볼까? 두 번째 할로젠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할로젠 원소라는 표현을 쓸게요. 보통 이제 알카리 금속 같은 경우는 메탈이라 그래갖고 얘를 통칭하는 건 M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할로젠은 보통 X라고 통칭을 해요. X라고 통칭을 한다. 자 그래서 할로젠 원소에는 뭐가 있냐면 자 뭐 있어요? F, Cl, Br, I 이렇게 있어요. 이름은 뭐냐면 얘 이름이 플루오르야. 좀 어려워요. 우리 이름으로는 불소야. 불소 어디서 들어봤니? 불소. 치약 그렇지.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어. F가 들어있어. 저 F가 뭐 하는 거냐면 유리 성분을 녹여요. 여러분들 이빨 오늘부터 집에 가서 거울 봐봐. 이빨 보면 이빨에 범랑질이라 그러지. 유리질 성분이 그래서 니네 이빨 보면 좀 반짝반짝거리죠. 안 닦아서 검티티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빨 깨끗하게 닦고 나면 반짝반짝거리잖아. 유리질처럼 그런 게 돼 있어. 근데 이 F는 불소는 이 유리질을 녹입니다. 그걸 녹이면서 플라그라고 하죠. 플라그라고 하죠. 그 플라그를 없애는 거야. 충치균 같은 걸 없애는 거야. 그래서 불소 치약이 많이 쓰이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넣는 나라들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도 넣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충치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걸. 워낙 단 걸 많이 먹고 우리 양치 잘하라고 그러면 이빨이 썩잖아요. 근데 국가적으로 그걸 넣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전부 야 정수기 안 쓰는 사람이니? 정수기에서 불소가 다 제거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 들여서 불소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플라그는 제거하지만 이 불소가 들어있는 물을 많이 먹으면 이가 삭아요. 녹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면 이빨이 다 삭아가지고 조그매져.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소를 계속 의견이 분분해요. 불소를 넣을까 말까 그러고 있어. 근데 최근에 이제 안 넣기로 결정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뭐예요? 웅진코에 청호나이스 2개가 완전히 꽉 잡고 있잖아. 가는 곳곳마다 정수기 없는 데가 없잖아요. 정수기 선생님도 정수기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선생님은 청호나이스 연구원이었어. 물이 왔어요. 물을 분석을 해줘야 돼. 이제 정수기가 깔려 있는데 물을 다 수거해서. 근데 왜 초등학교에서 물맛이 이상하다는 거야. 물맛이 이상하다. 검사해도 아무리야.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물을 선생님도 먹었어. 물맛이 좀 이상해. 약간 좀 미끼한 것 같으면서 좀 이상해요. 묘해.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기물 수치가 조금 높아요. 이거 뭐지 도대체? 그래서 우리 기계팀하고 같이 출동을 했어. 그 학교. 저 군포에 있는 무슨 학교. 갔더니 대용량 정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를 한번 뜯어봤어. 대박. 정수기에 저수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해갖고 물이 콸콸 나오는 정수기가 인기가 많았어. 왜 그러려면 사실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들어가면 정수대 폐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물을 안 아끼는 거야. 보통 9대1입니다. 9대1이에요. 9대1. 수돗물이 10개가 들어가잖아? 수돗물이 10개가 들어가면 밖으로 버리는 게 9야. 정수된 게 1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정수되면 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와. 이거 우리나라 성격에 못 기다려.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저수조를 넣은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 쓸 때는 거기다 물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걸 탁 하면 콜콜콜 쏟아져. 그럼 정수물이라고 먹어요. 그렇게 된 거였어.
그런데 뜯어봤더니 거기에 쥐가 한 마리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맛이 이상한 거죠. 쥐가 그 저수조에 빠져갖고 거기서 죽어갖고 있어. 완전히 무슨 원효대사 해골물이지. 그걸 애들이 먹고 물맛이 이상하니까 이제 이상함을 느낀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제보를 해갖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쥐가 한 마리 거기 들어있는 거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로 정수기가 문제가 된 게 이제 뭐냐면 그 저수조가 자꾸 오염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뭘로 바꿔요? 스테인리스로 바꾸죠. 플라스틱이었던 통을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거야.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뭐예요? 자동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세척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 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도저히 안 된 거야. 물을 저장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야? 직수 방식. 요새 그래서 직수 방식이 나오다 보니까 저수조가 필요가 없으니까 직수하니까 이제 뭐야? 크기가 작아지지. 그래서 정수기가 요만해진 거야. 이해돼요? 옛날엔 정수기가 엄청 컸어. 그 이유가 거기다 물을 담아야 되니까 저수조가 있어야 되니까 정수기가 컸는데 지금은 정수기 요만한 주먹만 하잖아요. 집에 있는 거. 직수 방식. 그렇게 이제 흘러간 거야. 근데 정수기의 지금 문제점 뭐라고? 웬만한 미네랄 성분들을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니네도 조금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 우리나라를 믿어요. 선생님 원래 수질 전공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상수도에서 만드는 그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니네 K-워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 한강 아리수라 그러나? 아리수 깨끗해요. 아리수 깨끗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 뭐야? 오는 관이 노후화돼서 문제지. 만든 물은 깨끗해. 그래서 그걸 끓여 먹으면 가장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미네랄 성분들을 얻을 수 있다. 물은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수기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미네랄을 걸러버리기 때문에 그냥 거의 증류수 수준을 먹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들을 많이 얻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 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낭비냐? 정수대 폐수 비율이 9대1이야. 그러니까 요 정수기 보면 파란 라인으로 쪽쪽쪽 빠지죠? 그 빠지는 물을 모아서 써야 돼. 아까워. 얼마나 많이 아까우면 그걸로 샤워를 하든지 세수를 하든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인데 그거를 정수기 회사 설치하는 사람들이 밑으로 이렇게 폐수를 자꾸 빼갖고 소비자들이 못 보게 만들잖아. 그 물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 아까운 물들이 많이 빠진다. 이것도 정수한 물인데, 그죠? 어쨌든 그래서 플로우르는 불소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염소. 염소는 뭐니? 염소는 뭐야? 니네 잘 아는 락스. 락스가 염소야. 락스. 그래서 수영장이나 아까 얘기했던 정수장에서 물을 소독할 때 쓰는 염소 소독 방법으로 쓰는. 그러니까 이 할로젠 원소는 좀 독성이 심한 위험한 애예요. 그 다음에 얘는 브로민이. 그 다음에 얘는 아이오딘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몇 쪽이야? 17쪽이야. 17쪽이면 최각전자 몇 개야? 7개야. 그러면 불안정하죠. 하나 더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존재해?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지. 니네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공유결합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합이 배워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F2로 존재하고 Cl2로 존재하고 Br2로 존재하고 I2로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존재하나요? 공유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F에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것이야. 그 옆에 F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선 8개 만족, 얘 입장에서 8개 만족, 이래서 2개로 존재하는 거야.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불소, 플로르 기체, 염소,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얘기해요. 얘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망색 기체야. 존재가 이렇게 존재해요. 얘는 조금 진해져요. 황록색 기체야. 얘는 적갈색이야. 조심해야 돼요. 액체예요. 얘는 뭐예요? 적자색, 보라색이죠. 점점 진해진다. 얘는 고체야. 자, 두 개는 기체인데 여기서부터 액체고 고체야. 이렇게 되는 이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녹는 점 끓는 점이 증가합니다.
중요한 성질이지. 그래서 존재하기를 액체, 고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이거 화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 이런 의미로 알면 돼요. 앞으로 이건 공식이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이 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애가 할로젠 원소다. 되게 전반적으로 다들 탁식하다. 독성이 강해요. 독성이 강하다. 우리 염소도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수영장 관리인이 염소 소독하다가 질식해서 죽었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브로비는 이건 아주 치명적이야. 선생님 화학 전공에 있다 했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브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화학 실험을 해요. 합성 실험을 하는데 이때는 실험을 딱 걸어놓고 남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여학생들만 실험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열심히 실험을 하죠. 이유가 뭔지 알아? 저 브로민 기체는 저 후드 안에서 해야 돼. 되게 기분 나빠요. 젓갈색이야. 액체로 돼 있어. 이걸 뚜껑을 탁 열잖아요. 그러면 액체에서 기체로 싹 날아가. 갈색 기체가. 이거 흡입하면요 피부를 뚫고 들어와. 그래갖고 정자를 다 망가뜨려. 정자를 공격해서. 그래서 무정자증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다 도망가버려. 그러면 남자들 피부 살갗을 뚫고 들어올 정도면 여자한테는 뭐 해롭지 않겠니? 여자도 똑같이 해로워요. 여기 있는 애들 다 독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요딘 같은 경우는 우리 너네 부모님들 알고 아까진기? 요드 띵크?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빨간이야. 그래서 소독약 알지? 그럼 옛날에 뭐 요드 띵크, 아까진기, 뭐 옥도전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빨간 약으로 소독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요딘, 요오디야. 그래서 소독약으로도 많이 쓰고 사진 감광제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쓰고 우리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민 같은 경우 사진이나 감광제, 소독약 이런 걸로 쓰인다. 수돗물, 정수, 치약 이런 건 특징이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반응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그랬으니까 반응성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도 반응성이 이렇게 될 것이죠. 반응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로젠 원소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합시다. 이 정도. 더 있어 있기는. 네. 더 가지 말고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면 이런 주기율표상에서 대표적인 금속의 알칼리 금속하고 대표적인 비금속의 할로젠 17족하고의 기본적인 성격. 성격을 설명 안 했구나요. 첫 번째 뭐 있어요? 자, 우리 책에 있죠. 할로젠 원소. 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알칼리 금속하고 격렬히 반응하죠. 이거 아까랑 중복되는 거잖아. 또 격렬하게 반응하죠. 아까 써줬죠. NA하고 CL. 뭐 다른 걸로 해볼까? F, F2 이렇게 반응하면 뭐예요? NA, F 두 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반응성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크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온 에너지도 크고 전기 음성도도 크고 전자 친화도도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할로젠 원소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주기율표 다 뭐예요? 수엘리베, 비키니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콜카 그것만 잊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노트에 이제 이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다 보면 눈에 익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판에다가 딱 찍어갖고 기억하세요. 요새 우리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 그죠?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 친구의 동생이 이게 좋은 적은 아닌데 자폐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 자폐증에 걸리면 좀 되게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왜 암기 같은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다 외워요. 너무 신기한 거야. 좀 친해져가지고 물어봤어. 야 정환아, 너 이거 어떻게 외웠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스마트폰의 시초인 것 같아. 이거 그냥 그림 하나로 찍는데 머릿속에 그림 하나로 딱 찍어놓고 자기가 보고 싶은데 확대해서 보는 거야. 확대해서 보는 거야. 우리는 쭈그라기만 외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걸 한 판에 찍어놓는 거야. 그래서 보고 싶을 때 꺼내서 확대해서 봐요. 그러니까 줄줄줄 외우는 거야. 니네도 이거를 그림 한 판으로 한번 찍어놔요. 자폐아가 되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눈에다 익혀놓으란 얘기야. 이런 유형이 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